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네요. 좋은데 놀러 갔다 오셨다고. 네, 뭐 여행 좀 다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네. 우리가 그 건물을 매수할 때 보통 그 건물의 수익률이라는 걸 보고 그 그렇죠. 건물을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수익률을 과연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지 네. 그 수익률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건물 매입 시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수익률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매물의 수익률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건물 매수 시 수익률 예,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네. 통임대 수익률과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통임대 들어보셨죠? 그렇죠. 건물 전체를 네. 한 번에 하나의 임차인한테 맞습니다. 전체를 다 임대해 주는 거. 예, 맞아요. 예. 보통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신축한 경우에 보통 통임대를 많이 하죠. 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통임대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개별 임대를 많이 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통임대 개념으로 임대차를 많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사실 통임대는 장단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별 임대에 비해서 관리가 쉽죠. 건물 전체를 한 명의 임차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월세도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건물의 뭐 어떤 공용 부분의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임차인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네. 그 공용 공간을 실제로 임차인이 다 사용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 명의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도 쉬울 뿐더러 공용 기간도 임차인이 넓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한테는 그게 유리한 점이 되죠. 유리한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또 뭐가 좋냐면 그 업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업종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감각 있는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요. 네.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인테리어나 뭐 소품 뭐 이런 옵션들을 자기네들이 회사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자기네들이 고객이 왔을 때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내 위해서 건물이 좀 이뻐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들이 1층에 예쁜 커피숍 들어오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건물이 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공용공간 활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개별 임대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요.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의할 점, 뭐냐면 관리는 쉽지만 임차료를 연체하게 되면 리스크가 확 커져요. 그렇겠죠. 네, 한 번에 그 많은 임차료를 건물 전체 임차료를 안 내버리게 되면 대출을 또 받아서 그렇죠. 매입을 했을 경우가 많으니까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아야 되고 예, 그런 위험이 분산 투자가 안 된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잘 쓰다가 나가게 됐을 때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개의 임차인이 한 명의 임차인이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네. 통임대로 쓰다가 네, 맞아요. 한 번에 나가버리면 확 건물 전체가 그냥 다 공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허전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이 통임대의 경우에 그래서 뭐 수익률 판단할 때 통임대의 수익률과 리스크를 좀 주의하셔라.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이 물건이 지금 통임대예요. 네, 그러면 이 임차인이 그 차임 연체가 안 생길 만큼 탄탄한 임차인이죠. 아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임차인이 곧 다른 곳으로 그 점유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 정도로 아, 그렇죠. 확고한지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것들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매입을 하면 좋겠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실 상태의 수익률 추정.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끔 10개의 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근데 그 호 중에 한 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개를 한다든지 그 물건 나온 브리핑 자료에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실에 임차인이 있는 걸 추정해서 임대료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보통은 다 그렇겠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그러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업종이 그 시장에서 잘 들어올 확률이 있는지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는 거래할 때 이거에 대한 옵션을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옵션?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게 네. 내가 잔금 때까지 만약에 이게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3개월간 나에게 여유를 더 줘라. 아, 예, 그래서 네네. 임대료 얼만큼을 더 줘라. 개별적으로 음. 매매가와 상관없이 음. 예, 이런 협의를 한다든지 음. 이런 옵션을 거는 것이 방법이고 음. 또 하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실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만기 기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던 통임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할 건지 또는 그 날짜가 거의 임박했으면 그 시장 상황상 금방 들어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실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공실 상태를 매도인은 일시적인 공실이다. 네네. 금방 채워질 공실이다. 라고 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거고 맞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공실이 계속되는 공실이 어떻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 상황을 봐서 맞아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위험이 좀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과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협의를 통해서 또 옵션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비의 수익률 포함 여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월세가 100만 원인데 네. 관리비가 20만 원이면 네. 마치 12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브리핑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를 유의해야 된다. 사실 제가 건물을 이제 운용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임대를 또 주고 있고 그래서 관리비가 사실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많이 남지 않아요? 남아요. 오히려 남긴 남아요. 네. 사실은 임대료를 좀 적게 보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관리비를 좀 높이는 임대인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뭐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제재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적을 뿐더러 근데 임차인들도 그런 거 체크는 합니다. 네네. 체크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비를 이제 얼마를 받아서 또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를 매수할 때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비가 조금 책정이 돼 있어서 뭐 이걸 나가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수익률에 포함하게 되면은 포함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관리비가 좀 많이 넉넉하고 수익 실제로 나가는 경비가 적으면 그래도 하여튼 수익률 계산할 때 따지긴 따져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관리비의 수익률 포함 여부와 관리비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경비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관리비가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이 관리비의 실제 사용료를 빼고 나서 얼마가 수익금으로 포함이 될 거냐.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따져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건물 관리 규모가 좀 있어서 건물 관리에 상주하는 뭐 보안이라든지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렇게 상주하는 관리요원이 있으면 실제로 관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중소규모 건물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관리비는 많이 지출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실 때 고려를 해야 될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준비한 건 신축 건물의 하자 리스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신축 건물의 하자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자 보수 비용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하자 보수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신축 건물을 매입을 한 거죠. 네. 매입을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자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그렇죠. 결국엔 내 이 건물 매수에 대한 수익률을 깎는다. 그렇죠.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매수할 때 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전문가의 판단을 구해서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하자라는 거는 뭐 그 시점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매도인의 그 담보 책임 기간이 6개월인가요? 네, 그렇죠. 6개월. 6개월이 있고 제가 이제 또 신축 건물이라고 했다는 거는 건물 신축을 했을 때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증을 해줘요. 네. 예,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이런 보증을 하거든요. 보통 2년, 3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2년, 3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일반 건물은. 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근데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새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일정 기간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치유를 해야 되지 않냐. 네. 내 책임이 아니고 건물의 그 시공의 책임이나 아니면 매도인의 책임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하자 리스크에 대한 체크를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문제는 이 조항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 그러면
그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의해서 매물이 나오고 네. 일반 사람들은 가서 사는 시장이라고만 생각해요. 네. 근데 이 경매 시장이 워낙 크고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광고가 잘 안 되면 이걸 일부러 경매 시장에 내보내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내보낼 때 수익률이 좋아야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임차인을 두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만한 야, 보증금과 임대료를 걸어요.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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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위 임대차니까. 실질적인 임차 관계가 아닌데 서류를 그렇죠. 꾸며놓은 거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단순히 그 물건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 보증금 이걸로 인한 수익률만 계산하고 이 물건을 덥석 입찰해 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이런 거를 그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냥 물건에 있는 그 정보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의 임장을 통해서 그렇죠. 시장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이 가격이 합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판단이 필요하겠죠. 정확히 판단을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결국엔 건물 매수 시 수익률의 주의사항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또 경매 물건도 그렇지만 일반 물건도 그 일반 그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너무 높다든지 네. 좀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뭐 최근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에서 2%, 네네. 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뭐 2%에서 한 4%, 이 정도 선에 이제 건물 수익률이 많이 네네. 조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강남도 한 3~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다소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하고 이제 남는 수익률이 그렇죠. 이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멀리 보고 그렇죠. 자산 가치 상승을 보고 또 매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결국엔 금리가 좀 떨어지면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당연히 상황이 올라갑니다. 생기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 건물을 매수할 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수익률을 판단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